안녕하세요. 마더톡 수능 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쌤이 이제 초록색 칠판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칠판에 좀 선 이유는요. 우리 2022학년도 수능 수학을 대비하는 문과 학생들을 위해서 첫 수능이죠. 바뀐 첫 수능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쌤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2021학년도 수능이죠. 2021학년도 수능으로 읽는 2022학년도 수학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2021학년도 수능 수학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수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수능이에요. 그럼 2021학년도 수능 수학은 어떻게 출제가 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2022학년 수능을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쌤이 한번 일단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면요. 일단 수원, 수투, 확통.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능도요. 2021학년도 이미 시행한 요 수능과 과목이 똑같습니다.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특히 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수능은 수원, 수투가 문이과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알고 있죠. 근데 이 확률과 통계는 특히 어떤 학생들이 선택을 할 거냐면은 수원, 수투는 문이과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문과든 이과든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주요 소재 대학교에서 이제 이과 학생들한테는 좀 제한을 둡니다. 야, 너 우리 학교 이과 계열 올 거야? 그러면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돼. 네, 그럼 대부분의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과가 바로 이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실제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이나 기하는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고 굳이 문과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득 보는 점은 없거든요. 그 시간에 탐구를 하고 국어 영어에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번 경향도 역시 지금 기존의 수능과 똑같이 문과 친구들은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똑같이 과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사실 수열도 우리가 보죠. 수열도 함수로서 생각할 수가 있었죠. 수열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실수인 함수로서 정의를 합니다. 네, 실제로 요즘 트렌드 역시 수열을 함수로서 읽어봐라 라는 트렌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수원에서는 좀 이름이 붙여진 함수에 대한 특성들을 배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고 비중을 보시면요. 전체 우리 30문제 중에서 수원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35문항, 거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과목별 배분도 굉장히 좀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4.3, 네문항, 세문항, 네문항 비슷비슷하죠. 예, 점수도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동등하게 각 단원에서 비중 있게 균등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투 한번 볼게요. 수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함수들 중에서도 무슨 함수? 그렇죠.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집중해서 미분과 적분과 관련지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수투를 공부한 보증은 알겠지만은 사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게 또 수능에서도 실제로 반영이 돼요. 함수의 극한 연속 2문제 출제가 됐고요.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도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미분과 적분을 해결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문항수만 보더라도 5문항, 4문항 굉장히 비중 있게 특히나 수 1보다도 더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었다. 특히 미분 파트에서 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30번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킬러 문항이죠. 그쵸? 사실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지만 가장 정답률이 낮은 쌤이 이따 정답률 보여줄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서 출제가 됐었다? 미분에서 출제가 됐구나. 근데 이 경향은 여태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수투에서의 미분적분 파트에서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수원과 수투의 비중을 보신다면 얘도 11문항, 얘도 11문항 동일합니다.
뭐 배점 차이는 한 3점 정도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지만은 수원수투 공통 과목 된 만큼 비중 있게 우리도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편향해서 편중돼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난이도 있는 1등급을 가르는 변별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파트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만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그렇다고 너무 수투에만 집중이 되어 있거나 수원에만 너무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진 않은지 그거를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점만 보시더라도 거의 동등하죠. 그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세문항, 두문항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확통을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확통을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내신도 한번 겪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통계 파트는 굉장히 쉬운 단원이에요. 그리고 매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과 공식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쉬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비중도 작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봤었던 친구들도 지금 겨울방학이니까 공부하고 있겠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경우의 수가 잘 되지 않다면 확률 단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문항수도 역시 세문항 동등의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배점도 이제 10점, 10점 똑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해주는 게 맞겠다. 하지만 통계도 기본적인 개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항수와 배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어떤 과목을 비중 있게 공부해야겠는지 대충의 조금 계략이 보이죠. 자, 실제로 쌤이 정답률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색깔별이 좀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쌤이 초록 색깔로 색칠한 부분이요. 1번부터 12번까지 그 다음에 14, 15번 그 다음에 여기 22번, 23번, 24번 요 주관식 단답형 시작하는 요 문항들 있죠. 굉장히 정답률 높죠. 90% 이상이 되고 거의 80% 후반, 뭐 적게는 80% 초반까지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이 30문제 중에서 쌤이 체크한 요 문항들, 초록색 문항들을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네, 특히나 이 문항은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기본 개념들, 유형들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부가 잘 안 된다면은 수능은 굉장히 불리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나도 무조건 맞춰야 되고 단 실수 없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초록색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보여주는 것만큼 기본적인 유형 공부만 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시면요. 뭐 60%짜리 문제가 이제 13번, 16번, 17번, 19번. 요 정도죠. 그쵸? 얘도 역시 그냥 기본적인 유형 공부 잘 했다면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취약한 유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죠. 4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색깔 색칠된 거 보시면 이제 50%, 22%, 51%, 26%. 쌤이 좀 정답률이 낮은 순서대로 체크를 해봤거든요. 30번, 29번, 그 다음에 21번, 20번, 18번. 실제로 50%짜리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쵸? 근데 이 21번이 51%인 이유는 사실 찍어서 맞춘 친구들의 그 정답률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얘도 사실 믿을 만한 퍼센트는 아니긴 한데 네, 실제로 그냥 어려웠다,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했었던 문제들은 아마 30번, 29번, 21, 22, 18번 정도가 될 거예요. 한 5문제 정도, 그쵸?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무난하게 다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최근에 수능 경향이 이제 어떻게 좀 바뀌었었냐면은 예전에는 좀 대부분 다 쉽고요. 29번이랑 30번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어려웠어. 나머지는 정말 후다닥 시간 정말 짧게 걸렸었거든요. 빨리 풀고 나머지 막 킬러 문제들 2문제 정도, 1문제 정도 푸는데 시간을 몰두했다면 최근의 경향 같은 경우에는 이런 18, 20번, 20번, 21번 이런 문제들처럼 조금 기존의 수능보다는 약간 중킬러라 그러죠. 중킬러 문항들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그런 경향을 보였다. 네, 쌤이 이따가 어떤 문제들이 그런 경향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30번은 오히려 정답률이 7%나 될 만큼 막 예전처럼 막
극도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수투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수투에서 정말 자주 다뤄졌었던 주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통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 세는 게 조금 까다로운 거, 까다롭기보다는 실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수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열 파트죠. 수열 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좀 노가다라 그러죠. 아, 노가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되는데, 그쵸? 네, 좀 열심히 대입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난이도가 중킬러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만 맞춘다면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어떻게 좀 대비를 해줘야 될 건지 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능과 기존의 수능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런 거죠. 가영이 이제 현재의 이과 친구들 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영이 이제 문과 친구들이죠. 우리 이제 문과 학생들을 쌤이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둘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습니다. 과목이 똑같아요. 수원, 수투, 확통, 수원, 수투, 확통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달라져요. 기존의 수능에서는 문과와 이과가 수학 가영, 수학 나영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돼서 찍혔었다면 이제는 공통으로 수원 수투를 문과든 이과든 합산해서 성적이 도출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확률화 통계 선택할 거잖아요. 대부분의 문과 학생이 될 건데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또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조정 점수라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통 선택했는데 혹은 뭐 미적 선택하고 기하 선택했는데 뭐를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한 조정 절차를 진행해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 중에서 공통문항이 수원이랑 수투에서 2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언제? 이게 시행이 됐었거든요. 2022학년도 예비 시행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네. 실제로 난이도가 쌤이 봤을 때는 이 수능과 굉장히 좀 흡사한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킬러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오히려 중킬러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철저하게 됐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올해 2022학년 수능 역시 수원과 수투에서 공통으로 22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예측할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봤지만 수원에서 11문항, 수투에서 11문항 동등하게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 8문항에 대해서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 2022학년도 여러분들을 위한 수능의 예비 시행 문항들 역시 똑같습니다. 네. 공통 과목 22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도 8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게 뭐 약간의 한두 문항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괜히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 기존의 문과 수능과 수능 나영이죠. 크게 차이점은 없겠지만은 문제점은 뭐다? 요거죠. 네. 문과와 이과가 합산해서 수원 수투가 성적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냐면 물론 표준 점수로 산출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게 되는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특히나 좀 최상위권의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과를 선택한 친구들의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문과를 가게 될 거죠. 그쵸? 그러면 좀 평균 점수가 어떨 것 같아요?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잘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될 거예요. 왜냐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이과보다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내가 그 평균에 비해서 시험을 너무 잘 봤어. 그렇게 되면은 표준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물론 단순하게 그 표준 점수만 반영한 이 절차 진행은 아닙니다. 네, 다른 것들도 더 고려한 게 많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최상위권의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학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에서의 이 표준 점수를 잘 받는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애매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 애매한 중상위권 문과 친구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이과 학생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
수능 등급, 표준 점수가 아닌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에 있어서 이과 학생들이 같이 점수가 합산이 되는 거니까 등급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런 친구들. 아니면 논술 전형을 쓰는 친구들.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최저를 안 맞추는 전형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저를 맞춰야 되는, 등급을 맞춰야 되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에서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쌤이 문과, 이과를 구별해서 굳이 이렇게 학습 방법을 설명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문과 친구들 힘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는데요? 네, 그냥 단순히 힘내세요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쌤이 좀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수능수학에서 2021학년도 수능수학에서 나왔었던 주요 문항들, 아까 쌤이 체크했었던 정답률이 그래도 좀 낮았었던 중킬러 정도의, 사실 킬러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었던, 오답률이 많았었던 그런 주요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문제를 바탕으로 수학학습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과목별로 한번 좀 적어봤어요. 첫 번째, 자, 수1이죠.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지수로그 함수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 두 곡선, 두 개의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쌤이 이제 다 해설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링크 보시면, 여기 있을까요? 여기 링크 보시면 쌤이 자세하게 해설 강의한 거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은 두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 단어는 수학 1의 첫 단원이죠. 지수 함수와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요 단원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원의 이름에서도 보듯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첫 번째로 포인트가 뭐냐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이제 등장을 했다면 걔네들의 관계를 파악했었을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요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때는 딱 두 가지거든요. 밑이 아예 달라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도 어때요? 밑이 얘는 A고 얘는 4A죠. 밑이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또 A의 범위가 어때? A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1까지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쟤네들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그래프, 서로 다른 밑을 가진 두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점을 찍겠죠. 문제에서 A, B, C, D 좌표가 뭐고 다 줬거든.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리고 좌표를 찍어라. 사실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렵지 않게 외분 모양, 외분하는 거 공식 알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직사각형 성질 알고 있죠. 90도. 그 다음에 AB가 CD보다 작아. 그럼 길이 구해줘야 되겠네.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좌표만 찍고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4점짜리였었죠. 특히나 이 문항은 가나형이 공통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네, 올해 수능은 수원, 수투 공통으로 가형, 나형 합쳐서 문이과 학생들이 같이 보게 되는 과목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이런 형태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가 등장했는데 뒤에 뭔가 이제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의 관계로도 읽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좌표 찍자. 이거는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됐나 봤더니 수학 1에서 또 이제 수열 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얘 역시 이과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A7이 2가 아니라 또 다른 힌트, 다르게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과정을 더 갔었어야 되는 건데 역시 링크에 쌤이 해설 강의 다 달아놨고요. 이과에서 출제됐었던 가형 문항의 요 문항도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9월 평가원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렇게 축차적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수열은 사실 여러분들 함수로서 접근하는 거
그것도 이미 출제가 다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죠.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주어진 조건을 갖다 써먹고 그리고 구하려는 값을 찾는 거. 문자를 줄여 나가면서 축차적으로 대입해 나가는 그런 상황. 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좀 귀찮죠. 귀찮고 도대체 여기서 뭐 어떻게 문자를 줄여가야 돼? 뭐 사실 조금 혼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 상황에서는. 근데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2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도 얘 51%의 정답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봤었을 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9월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비슷한 형태의 유형이기 때문에 많이 좀 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좀 가다가 대충 찍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수원 점화식 파트예요. 네, 수열 파트에서도 점화식, 한강 사이의 관계식에 대한 문제인 거죠. 국어 해법은 뭐다? 점화식 외우고 이런 건 옛날 교육과정 얘기예요. 지금은 그냥 해봐라, 대입해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현재 트렌드기도 해요. 자, 그 다음 28번 문제는 쌤이 이거 왜 가져왔냐면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얘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 들어온 그런 단원이기도 해요. 이 파트는 어디 썼냐면 수원에서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은 사실 나 때는 말이야. 네, 쌤 때 되게 오래된긴 했는데 그때는 다 배웠었어요. 근데 이게 빠졌거든요. 애들한테 이제 학습 부담량을 준다. 공식을 적용하고 공식을 외우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쌤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애들이 이제 교육 과정에 빠졌으면 쌤이 알려줬어요. 네, 알려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 공식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충분히 유도할 수도 있고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쌤이 항상 학생들한테 알려줬었는데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교육과정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쌤이 좀 유심히 봤죠.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됐었을까?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을까? 혹시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많이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외접원이라는 힌트도 대놓고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냥 갖다가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뭔지는 알잖아요. 사인 법칙은 뭐 2R분의 A,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법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칙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과 그 다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막막하게 된 친구들 이거 4점짜리긴 한데 정말 좀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난이도가 그래도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네, 그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수투. 쌤이 적어놨죠. 또 나왔어요. 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읽는 거죠. 이건 뭐 매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읽는 거 이런 거죠. x가 0으로 가는 다항함수예요. 연속함수죠. x가 0으로 가, 그 다음에 얘가 뭐 하고 있어? 수렴을 하고 있네.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죠. 마찬가지죠. 얘가 0으로 가, 얘가 수렴을 하고 있어.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얘도 0으로 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를 해줘? 우리 미분계수 정의를 갖고 오죠. 어떻게? fx 더하기 gx라는 저 식 자체를 뭐라고 둬버린다면 얘를 통째로 뭐 hx다 라고 둬버리자고요. 네,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좀 바꿀게요. hx다 라고 둬버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h0 값이 얼마니까? h0이 0이죠. 그럼 저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얘는 리미트 여기다 쓸게요. x가 0으로 갈 때 hx 마이너스 h0 나누기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쵸? h0이 0이니까 뒤에다가 0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뭔데? 얘가 바로 h'0.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읽어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 정의를 읽고 쌤이 또 해설 강의 잘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라고 물어봤냐면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요 아까 hx랑 요 hx 다른 거예요. 지금 아까 그냥 치환했었던 거고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h 프라임 0을 구해봐라. 네, 뭐를 구하는 거죠? 곱미분이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거기다 0을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필요한 게 뭐다? f 프라임 0, g 0, 그 다음에 f 0, g 프라임 0 이런 애들을 찾았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f 프라임 0, g 프라임 0 이런 애들은 뭐네? 미분계수네. 됐나요? 네. 그래서 충분히 얘도 맨날 나왔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미분 단원이죠. 미분 단원과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 사실 본격적인 미분을 하기 위해서 미분 계수 정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동시에 다 물어봤었던 문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번 문제죠. 네.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시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얘도 맨날 나오는 소재예요. gx가 있는데 정적분 구간을 보니까 변수 x가 있니? 우리가 뭐를 했었죠? 일단은 꽁으로 먹고 갈 수 있는 거. 거기다가 0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얘가 얼마다? 0이다. 오케이. 또 하나. 0부터 x까지 ft, dt 얘네들은 뭐에 대한 함수죠? 이 결과 자체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쌤이 해설 강의하면서 항상 맨날 물어보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 곱하기 x에 대한 함수야. 그럼 쟤를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무슨 미분을 해줘야 된다? 곱미분을 해줘야 된다. 아까 했었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괜찮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죠. 이 적분 변수 t 대신에 x를 쏙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fx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순수하게 또 다 t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얘를 또 미분해주게 되면은 x 대신에 t를 갖다 집어넣자. 그래서 x제곱 곱하기 fx 얘네 없어져. 그래서 gx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 이 gx를 해석하래.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죠? 극값을 가져.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돼. 근데 gx 몇 차 함수일까? 생각을 해볼까요? fx가 몇 차였었으니까. fx가 지금 3차로 주어졌죠. 그쵸? 근데 걔를 적분하게 되면은 얘는 몇 차죠? 얘는 4차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x가 곱해졌니? 그러면 또 5차죠. 근데 g'x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gx는 6차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뭐를 구하라는 문제일까? 얘는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g'x의 뭐를 판단하면 되죠? 얘네들의 부호를 읽으면 되는 거죠.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양수에서 음수로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그 g'x는 0이 되는 부호를 찾아주는 게 핵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gx까지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g'x상에서 충분히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쌤이 이것도 해설 강의 정말 열심히 잘 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도함수랑 이제 도함수를 가지고서는 그래프를 추론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매번 출제되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어려워하는 취약 주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특히나 fx가 완벽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a라는 미지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fx 3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최대값 구하는 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매번 출제되는 주제, 매번 출제되지만 매번 취약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20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었죠. 또 숫자 한번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0번 문항이죠. 네, 얘도 역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20번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취약한 것도 다 가지고 왔어요. fx가
최고차항 계속 1인 3차 함수고요. 최고차항밖에 안 줬어요. 그 다음에 gx는 1차다. 오케이. 근데 hx 함수를 지금 보니까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된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됐냐? 그쵸? 그 다음에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걔가 뭐 하고 싶대요? 미분 가능하고 싶대요. 자, 여러분 이제 수학을 공부하실 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2학년 때까지겠죠? 여러분은 혹은 수능을 대비해보지 않았었던 친구들, 내신 위주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단원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1학기 때는 뭐 2학기 때 2학기 때 들어가니까 보통 2학기 때는 1학기 때까지는 미분계수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2학기 뭐 기말고사 때는 뭐 뒷부분 미분적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원과 단원 사이의 연계성을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내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근데 실제 수능은 전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난이도가 또 어렵다라고 한다면 단원과 단원 사이의 연계성을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미분도 나왔고 적분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해요? 뭐가 생각나요? 미분 가능이? 그러면 항상 연속이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수능을 대비할 수 없어요. 실제로 수능을 분석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출제가 됐었느냐,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출제가 됐었느냐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분 가능이 그러면 어떤 fx라는 함수도 미분 가능하고 gx라는 함수도 미분 가능해. 걔네들을 더한 것은 혹은 뺀 것은 미분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교과서상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데? f는 미분 가능해. 근데 g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 그럼 두 개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면 기출에서 나왔던 소지니까. 또는 얘도 미분 불가능해. 얘도 미분 불가능해. 얘네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형태, 이건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곱하근 함수도 마찬가지죠. 이건 연속에서도 우리가 다뤘었어요. 얘가 미분 가능 함수야. 얘도 미분 가능 함수야. 그럼 둘이 곱하면 걔도 미분 가능하니? 얘가 미분 불가능한 함수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걔네들이 미분 가능하니? 미분 불가능, 미분 가능할까? 네, 그거에 대한 주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죠. 또 fx 절대값 함수죠. 거기에 절대값이 쓰여 있어. 이건 정말 자주 나왔었던 문제예요. fx라는 함수가 절대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항상 미분 가능하고 싶어. 여기서 미분계수값이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fx가 있었을 때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얘기는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리겠다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럼 이런 부분은 뾰족점, 미분 불가,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르니까 이런 점은 꺾어 올리더라도 미분계수가 여전히 0으로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려면 얘네들이 만약 x축이랑 만나잖아? 그러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라는 주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죠. 그쵸?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랑 똑같으니까 얘는 사실 이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또 정의가 되는 함수기도 하죠. 그쵸? 절대값 있으면 항상 탈출시켜야 되잖아. 그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fx, 음수면 마이너스 fx. 네, 사실 다 나왔었던 개념입니다. 너무 자주 출제됐었던 개념이고 우리가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단순히 미분 가능하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까지만 개념이 아니에요. 수능을 대비하는 실전 수능 개념은 사실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런 주제들이 머릿속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부를 하실 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다 나왔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나왔네? 그 다음에 거기에 심지어 절대값도 등장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x가 1보다 작았을 때 그거를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경계가 주어져 있으니 이런 점에서에 대한 미분 가능성도 따져봐야겠구나 라는 30번 문제지만은 또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사실 쉽다는 얘기보다는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그런 주제가 또 나왔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트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예측 좀 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좀 집중 좀 한번 해주세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요것도 이제 가나형 공통 문제였었거든요. 19번 문제인데 얘도 매번 나왔었던 문제였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우리 확통만큼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택 과목에서 절대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특히나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점이 가능한, 만점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출제됐던 19번 문제긴 한데 사실 얘도 변수 2개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요거 정규화시키는 그런 문제는 너무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나갔죠? 또 나온 거고요. 또 이제 요게 조금 또 29번 문제가 좀 정답률이 낮았었던 그런 문제였었는데 역시나 이제 경우의 수, 개수를 세가는 거죠. 빠짐없이 세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건데 전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자. 결국에는 경우의 수와 확률의 단원이 합쳐진 단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5개의 공이 있는데 숫자 33444 2개 같고 3개 같은 그런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도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상황 주사위 던지고 공 뽑고 주사위 던지고 공 뽑고 어떻게 뽑아? 꺼낸 공이 얘는 공 뽑고 주사위 지금 던졌네요.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주사위를 3번 던진다. 그래서 세 눈의 합을 점수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3일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주겠죠.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일 확률은 뭐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이면 얘도 역시 우리가 4일 확률을 먼저 계산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데 내 눈의 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4번 던졌을 때 내 눈의 수의 합이 어떤 경우로 나와 빠짐없이 세주면 되는 거죠. 그쵸?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행을 해서 점수가 10점이 되는 그 케이스를 찾아가는 거. 조건에 따라 빠짐없이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었던 문제고요. 사실 숨은 개념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개념이 또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조금 실수할 수 있죠.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근데 많이 다뤘었던 유형이기도 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래서 정답률은 낮았지만 쌤 해설 강의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 전에 먼저 한번 미리 풀어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주요 문항 중에 한 가지 또 얘는 쌤이 일부러 가형을 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수능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2022학년 수능을 위해서 이 가형의 확통, 나형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가형에서는 출제가 됐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왔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가형 29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꼭 풀었으면 좋겠고 얘는 중복조업의 개념이 들어갔었던 문제예요. 네, 쌤이 이것도 해설 강의를 좀 자세하게 해놨는데 검은색 모자와 흰색 모자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줍니다. 근데 규칙이 좀 복잡해요. 네, 특히나 뭐 1개 이상의 모자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거든요. A가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 4 이상이다. 여기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좀 까다로웠었어요.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해서 2명뿐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중복조합 개념을 그냥 한 번에 단번에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어떻게 갈 수 있죠?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환원시킬 수가 있죠. 그쵸? 근데 방정식의 그 해의 개수로 환원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각의 x, y, z가 원래는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제한 조건 때문에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범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아닌 케이스를 또 빼주고 하는 그 경우를 또 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아이디어 흰 모자와 검은 모자를 나눠주고 있는데 동시에 분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흰 모자 따로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검은 모자 나눠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주는 그 아이디어도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뤄졌었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 꼭 문과 친구들이긴 하지만 가형 29번 한번 꼭 풀어보자.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좀 변별력 있고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느껴졌었던 그리고 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어때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좀 감이 오나요? 문제를 보니까 잘 안 오죠. 그래서 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서는 공부를 해줘야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쓰면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교과서 개념뿐만 아니라 실전 개념이 중요하다. 아까도 쌤이 좀 얘기했었죠. 교과서상에서 나와 있는 개념 가지고는 사실은 수능에서의 고득점을 맞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능 실전 개념이 도대체 뭔가? 두 번째, 출제자의 논은 교육과정 문서상에 주어져 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세 번째, 맨날 물어보는 거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이건 조금 느낌 왔죠. 네, 그다음 마지막, 무작정 학습 절대 안 돼요. 전략적이고 지피지기 학습. 쌤이 수학 선생님이라 사자성어 잘 모르는데 이 지피지기라는 뜻은 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요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쌤이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가져왔어요. 이 문제 아까 봤었죠. 우리 교과서 개념 플러스 수능 실전 개념이라는 얘기는 뭐를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법칙을 공식을 암기하고 단순하게 적용하는 여기까지는 교과서 개념입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필요한 건 뭐다? 수능에서 실전적으로 필요한 개념은 뭐다? 단순히 공식을 알고 적용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이 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 자체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땐 단순히 공식 외우고 그냥 적용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갖다 쓰고 이런 상황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자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이제는 어떤 개념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쌤이 요거랑 관련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21번을 또 링크로 첨부를 해놓을게요. 네, 이 문항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항이기도 합니다. 네, 수능 연습으로 쌤 강의 듣고 연습하시고 이 문항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 이런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이니 그거를 알고 나서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갖고 나서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도 한번 꼭 풀어보기. 아시겠죠? 네, 또 두 번째. 출제자의 눈은 교육과정 문서상에 비춰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과서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개념 가지고는 안 되나요? 물론 교과서 개념 가지고는 우리가 뭐 수학자도 아니고 수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꼭 전공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아직 학생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찾기 힘들기 때문에 쌤이 그런 수능 실전 개념 이런 것들 강의를 들으면서 좀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교과서를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교과서에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 출제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네, 평가원에서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 과정에 대한 그 출제 그 근거, 그게 뭐냐면 바로 학습 목표가 되겠죠. 교과서상에 여러분 단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그 목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가원에서도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출제했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출제했어. 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아까 로그함수였었죠? 로그함수 등장했어? 얘를 그냥 숫자를 갖다 집어넣고 수식으로만 계산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아요. 근데 로그함수 등장했네? 지수함수 등장했네? 뭐를 그려볼까? 그래프를 그려보자. 네,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학습 목표가 그래프 그리고 성질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좌표를 또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밑에 따라서, 밑조건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데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고3이라고 해서 혹은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N세생들도 조금 급한 마음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쌤도 재수했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을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수능을 처음으로 대비해야 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뭐 유명한 인강교재 좋은 컨텐츠 많겠지만요. 일단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학습 목표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쌤이 이것도 연습할 수 있는 거 넣어놨습니다. 2020년 시험학평 나형 21번 쌤이 다 해석 강의 해놨고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 6월 모평 나형 21번 역시 네, 굉장히 유사한 지수함수로 등장을 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충분히 연습했으면 좋겠다. 네, 쌤이 해설 강의도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열. 똑같은 맥락입니다. 수열의 목표는 공식을 외운다? 네, 맞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애들은 좀 이름이 붙여진 수열들이죠. 걔네들에 대한 공식 외우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도요. 쌤 해설 강의 보면 알겠지만 공식을 당연히 뭐 AN은 등차 수열은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네, 등차 수열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은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되죠. 이런 맥락. 그리고 등차 중앙,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런 거 외우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건 교과서 개념이죠. 수능 실전 개념은 등차 중앙의 개념은 결국에는 어떤 중점의 개념이랑 연관이 있을 것이고 그 중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A1, A2, A3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아. 라고만 그치지 말고 이 2라는 요 값 자체가 1과 3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A10이 있고 A16이 있었을 때 여기 가운데 들어갈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중점의 의미인 거니까 10과 16의 중점 그럼 얼만데? A13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수능에서 실전적으로 쓰이는 개념을 알려면 그 원래 교과서 개념의 단순 공식 적용 가지고는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수능 실전 개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교육과정상에서 그럼 이 수열은 또 뭐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냐? 그런 이름이 있는 수열을 제외한 나머지 수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대입하시는 거예요. 축차적인 대입, 그냥 대입.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을 찾는 거,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점화식 파트, 수열의 뒷부분이죠. 거기서의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목표거든요. 네, 교육과정 문서 여러분 교육 목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안다면 얘도 얘를 막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보다는 그 시간에 대입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아끼고 바로 풀이 방법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꼭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맨날 물어보는 거는 또 물어봅니다. 그쵸? 네, 아까 그 문제도 쌤이 유사한 문제 줬었죠? 자, 17번 보시면 얘는 아까 무슨 문제였었어요? 미분계수 정의. 이거 맨날 나와요, 맨날. 곱미분? 맨날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맨날 나오는 거야. 알고 있어. 근데 맨날 나오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수능에서 혹은 평가원에서 매번 나오는 게 뭐지? 그걸 일단 아셔야 되겠죠. 기출문제 분석하세요. 유형별로 지금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쵸? 분석하시면 이 문제 이때도 나오고 이때 나오고 또 나왔네 매년 나오고 있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대비를 하셔야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나올 수도 있는 소재예요. 그럼 우리가 예측을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 이런 유사한 기출문제들을 완벽하게 내가 어떤 형식으로 변형되더라도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라고 할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죠. 네,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 맞추셔도 네, 등급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매번 나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알겠죠? 얘도 역시 2021학년도 시험목평 나연 17번 가지고서는 충분히 또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가지고서 한번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유사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가 되겠죠. 그쵸? 쌤이 좀 잠깐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계속 개념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그래 미분계수 정의 개념 계속 반복해. 반복한다는 게 미분계수 정의는 F'의 2는 x가 1로 갈 때 x-a분의 fx-fa야. 이 개념을 계속 반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이 개념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미분계수에 대한 문제로 풀었어. 그럼 걔를 만약에 틀렸으면 오답을 하겠죠. 오답을 완벽하게 했어. 이 문제 나오면 또 풀 수 있어. 네,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개념을 반복하라는 얘기는 문제를 반복하는 거 당연히 뭐 익히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다른 문제로 또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개념을 조금만 다르게 물어보더라도 수학은 완전히 다른 개념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풀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네, 변수가 달라. 변수가 다른 상태에서 정규화시켜. 네, 정규화 성질, 정규분포표 성질 이용해. 네, 얘도 역시 맨날 나오는 거다. 네, 꼭 맞춥시다. 맨날 나와요. 정말이에요. 얘도 2021년 사관학교 가형 16번과 나형 17번으로 연습할 수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7월 나형 18번이죠. 얘도 사실 2020년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쌤이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네 번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무작정 학습이 아니라 전략적인 지피지기 학습. 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거예요. 쌤이 원래 이런 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사실 배신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입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요. 내가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오늘 푼 거 다 맞았어. 네, 그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맞은 문제가 알고 보니까 내가 맨날 자신 있었던 파트야. 내가 좋아하는 단원이야. 그런 건 아니었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하고 싶은 문제들은 계속 피하고 있진 않은지 어차피 나 20번, 21번, 30번 안 풀 거니까 피하고 있지 않고 1번, 2번, 3번, 4번 앞에 문제만 열심히 풀어놓고 다 맞았어 좋아해. 네, 그거 공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노력이 배신하지 않게 되려면 쌤은 이 노력의 어떤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죠. 네, 정말 옳은 학습 방법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작정 앉아서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학에서 내가 취약한 주제가 뭔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도 아까 그런 문제죠. 이런 GS라는 그래프가 하나의 극값을 가지도록 하려면 그래프를 추론해야 돼요. 그래프 추론 어렵거든요. 하기 싫죠. 해설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부분 또 나오고 또 나올 거거든. 그리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 그러면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취약한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약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죠. 괴롭죠. 힘들어요. 힘들지만 더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맨날 틀리는 그런 문제거든요. 맞춥시다 이제. 네, 그럼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등급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0년 10월 합격 나형 20번이랑 2020년 3월 합격 나형 20번 번호도 똑같죠. 똑같은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또 틀리잖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죠. 맨날 나오는 거거든. 맨날 어렵고 맨날 취약한 주제거든. 그래서 2021학년도 9월 나형 30번, 3월 합평 가형 30번, 경찰대 12번, 쌤이 사관학교 경찰대도 다 해놨어요. 그다음에 사관학교 나형 30번, 30번이라고 피하지 마세요. 그렇게 피하고 합리화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나는 남들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30번을 안 풀 수도 있어요. 한 개 틀려도 1등급이잖아. 그쵸? 근데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를 거르고 내가 얘를 합리화시키는 순간 얘 안 풀어도 괜찮아 라는 순간 절대로 내 목표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네, 공부하는 과정이 또 다른 문제를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거고 네, 30번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자세하게 30번 30분 걸릴 만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아까 굉장히 복잡하죠? 구하기 힘듭니다. 네, 2021학년도 9월 모평 나연 19번 같이 공부해 보세요. 취약한 주제 또 나와. 얘도 유사한 문제 가지고 와봤어요. 29번 문항 2021학년도 9월 모평 나영 29번, 6월 모평 가영 29번, 나영 29번, 가영 29번. 쌤이 다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아까 뭐 가영, 나영 공통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네, 또 어렵거든요. 따로따로 배분하는 거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리입니다. 좀 길게 왔죠? 네, 정리. 이제 수원, 수투, 확통 한눈에 좀 쌤이 적어놨어요. 과목들 그 다음에 단원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 포인트 지수, 로그,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기존에서는 굉장히 좀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지만 올해 수능에서 로그함수의 합답형 문제를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까다롭게, 왜냐면 기니디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놓치면 틀리는 거거든. 찍은 학생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 그쵸? 근데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원이 여러분들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되면서 변별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열에서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서도 충분한 난이도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난이도 있는 연습은 그래프 성질과 관련된 고난도 문항을 한번 꼭 연습을 해보세요. 기출 분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되게 풀기 싫은 기니디 되게 많거든요. 지수, 로그, 함수 여러분 보시면. 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수열 단원은 지금의 트렌드예요. 계속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하나 약간 대입해보면서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30번 문제에서 수투의 함수랑 관련해서 수열이 또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 증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 얘네들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단순한 공식 적용 암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삼각함수 활용 파트죠. 우리 사인, 코사인 법칙.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던 성질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요거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도형 한 번쯤 좀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뭐 원의 성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공식 적용 암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투는요. 쌤이 딱 한마디만 할게요. 문과도 이과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네. 쌤이 현장 수업에서는 실제로 이 미분과 적분 파트 내용을 문과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과 학생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접목을 시킵니다. 쌤이 해설 강의에서도 그 개념을 써서 설명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문과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안다면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내용 자체가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과도 이과처럼 공부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확률과 통계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죠. 네, 선택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인 만큼 만점을 목표로 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바뀐 수능이잖아요. 그쵸? 절대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고. 내가 만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이 확률과 통계의 과목적인 특성은 사실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개념이 많지는 않고 개념을 아직 안 친구들은 빨리 이 겨울방학 때 빠르게 한 번씩 돌리고 문제풀이랑 접목시키셔야 돼요. 개념을 문제풀이랑 같이 항상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 파트죠. 순열조합 파트,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그 조합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겸손하게 하세요. 끝까지. 알겠죠? 수능 전까지. 그 다음에 통계는 처음 볼 때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기호가 낯설고 기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야. 알겠죠? 이것만큼 쉬운 과목이 없어요. 쉬운 단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정말 틀리면 억울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네, 문제 좀 물어보면은 좀 감이 익혀져.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일리 확통이라고 쌤이 써놨는데 확률화 통계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빠짐없이 개수를 세는 거. 사실 감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경우를 빠짐없이 세가는 그 과정에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을 잡아가면서 빠짐없이 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한두 문제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얘기를 쌤이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우리 이제 맞았던 기출 문제가 2022년도 수능 대비 나왔고요. 2022학년도 수능 대비 나왔고요. 일단 쌤이 한 4회독 정도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물론 기출만 보시면 안 돼요. 수능까지 기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개념의 반복을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적용, 여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은 기출입니다. 기본은 기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좀 욕심을 낸다면 1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쌤이 이제 시즌 1이라고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일단은 문제를 푸셔야죠. 이미 2학년 때 푼 친구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아직 안 푼 친구들도 일단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처음에 힘들 수도 있어요. 해설 강의 참고하면서 이 문제가 이런 문제를 말했었던 거구나. 개념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출제 개념을 분석하셔야 되죠. 미분 가능성, 이런 거 출제됐네. 그런 것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분석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취약 유형이죠. 이런 얘기 나오면 맨날 틀려.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거 나오면 맨날 틀려. 나는 이런 유형 나오면 미분 가능성의 절대값 붙으면 맨날 틀려. 이런 내가 취약한 유형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6월, 9월 평가원 그리고 학평 아까 보셨죠? 굉장히 수능과 유사하게 맥락이 통합니다. 그 해의 모의고사들이요. 출제 경향을 반드시 분석하셔야 돼요. 6월, 9월, 그 다음에 3월 학평 이런 것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10월 학평까지 시험 보시고 기출문제에서 요거랑 관련된 유사한 문항을 꼭 찾아보세요. 그럼 충분히 준비가 될 수가 있겠죠. 수능에서도. 그래서 요 4회독까지는 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4회독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이랑 이제 학평을 봐야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전까지는 요 3회독까지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쌤이 이제 재수를 해서 알겠지만 나도 막 현역 때는 막 예쁘게 오답 노트 쓰고 막 다시 풀고 보다는 만들었어요.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쓰잘데기 없다는 걸 쌤이 이제 수능을 보면서 현역 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수할 때 쌤이 어떻게 했냐면 오답 노트를 만들 때 그 오답을 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야. 문제를 적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일단 오답 노트가 있겠죠. 그쵸? 뭐 프린트도 있을 것이고 학원 같은 데서 혹은 학교에서 주시는 프린트에서 중요한 문제도 오답 노트 만들겠지만 오답 노트의 목표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얘는 내가 개념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쵸? 개념을 다시 반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푸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면은 오답 노트를 쌤은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문제를 오려서 갖다 붙였어요. 프린트도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시 안 볼 거잖아. 그 프린트, 그 많은 프린트 언제 봐. 거기서 나한테 엑기스들만 정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그냥 오려서 붙였어요. 앞 페이지에. 그러고 나서 뒷 페이지에다가는 뭘 했냐면은 답만 적었습니다. 답만 적었어요. 풀이 안 적어요. 내가 나중에 풀었을 때도 이 풀이는 좀 특이해 라는 것만 적었어요. 왜냐면 내가 오답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뒤에 나중에 다시 풀 때 답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 다시 풀었을 때 잘 모를 것 같아 하는 것들은 쌤이 해설 과정을 적어 놓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본 그 종이들 그쵸?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본 종이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은 수능 때까지 갖고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지금 좀 강조하는 거는 이 기출문제집 자체를 오답 노트화 시키는 거예요. 틀렸죠?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 좀 풀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좀 어려운 문제 아니면 되게 다닥다닥 문제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연습장에 푸시고 우리가 3회독 정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문제집을 또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권의 문제집 가지고서 좀 활용을 하려면 일단 만약에 뭐 5번을 틀렸어. 5번을 틀렸으면은 여기다가 틀린 원인을 꼭 써놓는 거예요. 쌤은 뭐 이런 AM 이런 기호를 썼거든요.
이거는 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알려줬던 기호였는데 아니면 나만의 기호 이런 것들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뭐 NU 이런 거 있죠? 아니면 NC 그 다음에 NJ 이건 이제 현장 학생들이 만들어 달라고 쌤 오던 때 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이게 NU No Understand 문제가 이해가 안 갔어. NC No Concept 개념이 없어. 그 다음에 No 접근 네, J 그 다음에 얘는 아까운 mistake 실수한 것까지 아까운 영어로 몰라가지고 그냥 A 네,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꼭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풀었어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월 학평 보기 전에 또 한 번 풀자. 6월 보기 전에 또 한 번 풀자. 3번 연달아서 다 맞았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안 볼 거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자체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그냥 걔가 오답 노트인 거죠. 그쵸? 그쵸? 그 다음 요것 좀 강조할게요. 실수 패턴을 반드시 분석하셔야 돼요. 쌤이 아까도 틀린 것도 오답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실수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쓸데없는 상황에서 암산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 암산 안 하고 한 줄 더 적는다라고 해가지고 시간 더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자신의 실수 패턴을 반드시 분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실수는 절대 용납 못해요. 아까 90% 이상짜리 문제 보셨죠? 그런 거 1번짜리 눈으로 풀다가 틀리는 데 굉장히 많아요. 1번부터 막 긴장되니까. 그래서 실수 패턴 반드시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재에다가 저는 풀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 푸세요. 근데 틀렸어. 오답 노트 해야 된다며?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 발명품 있잖아요. 포스트잇으로 그냥 가려놓는 거예요, 얘를. 가려놓고 그 밑에다가 아니면 포스트잇 뒷장에다가 이 문제의 중요한 개념 포인트 정도는 적어놓을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다시 풀 때는 가려놓고 다시 풀고 이런 과정이 번거로워요 하는 친구들은 쌤이 이런 거 친구들도 봤어요. 마더톤 교재를 한 권 더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권 더 사서 푸는 친구들 왜냐면 마더톤 교재가 좀 이제 싸다고 다른 교재들에 비해 싸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 사가지고 이제 한번 푸는 그런 친구들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쌤은 포스트잇 더 추천하고요. 저기는 이런 거 번거로워하는 친구들은 교재를 한 권 더 사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쌤이 굉장히 좀 길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들어줘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쌤이 사실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 거고 네, 실제 쌤 여기 그 스튜디오예요. 쌤 강의하는 스튜디오인데 네, 쌤 좀 젊었을 때 한 3년 전인가? 네, 맨 처음에 이제 마더텅에서 강의 시작했었을 때 했었던 그런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쌤이 강의를 하나 준비하더라도 요건 꼭 약속을 하려고요. 네,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쌤이 조교들이 좀 여러 명이 있어요. 이제 스카이 다니는 조교들, 뭐 의대 다니는 조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쌤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반드시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그 한 문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정말 쌤이 해설하는 요 시간이 누군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쌤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그 노력 가지고서는 조금 상처받을 수 있어요.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 노력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전략적인 접근 방법, 전략적인 학습 방법, 그리고 쌤이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